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신문이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의 일면 기사, 주식시장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에 관한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개미, 개인 투자자죠. 개미 올해 증시에 100조 원을 쐈다. 100조. 이게 얼마나 되는 규모인지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워낙 큰 돈이라서. 이게요, 우리나라 웬만한 광역자치단체가 1년에 쓰는 돈보다도 많습니다. 100조입니다. 지금까지입니다. 올해 들어서. 국내에서 56조 원을 투자했고요. 해외에서는 16조 원을 순매수한 겁니다. 순매수니까요. 사고 팔고를 다 합친 게 아니라 그중에서 산 것만 또 따진 겁니다. 예탁금은 이미 이제 주식을 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돈이죠. 28조가 늘어서 55조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좀 봐주시죠. 두 명의 인물, 미국입니다. 한 사람은 마스크를 썼고요. 한 사람 마스크 안 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 마스크를 쓰신 분은 누구냐면요.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입니다. 이분은 지금 백신 얘기 자꾸 하는데 이거 빨라야 내년입니다. 백신보다 지금은 마스크가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마스크를 이렇게 강하게 쓰고 있죠. 반면에 옆에 트럼프 대통령은요. 아니다. 백신 곧 나온다. 선거 전에 나온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과학과 정치가 미국에서 이른바 대놓고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랫분 보시죠. 3천만 명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 3천만 명까지 갔습니다. 출구 못 찾는 팬데믹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방치도 학대다. 위태로운 코로나 아이들.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 제대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더라도요. 며칠 갔다가 또 며칠은 집에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인천 형제 큰 비극이었습니다. 라면 화재로 본 돌봄 공백입니다. 학교 안 가고 집에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아이들 모습입니다, 지금요. 아이들끼리 지내는 게 38%, 예년보다 10%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하루 5시간 넘게 혼자 지내면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일을 하러 돈을 벌기 위해 나가신 거죠. 여행가방 참사처럼 양육자 폭력도 빈번하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진짜 뭔가를 지금 하긴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지금요. 마지막으로 한겨레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지금 택배 기사분들 굉장히 요새 일이 많죠. 보시면 압니다. 굉장히 바쁘고요. 그런데 사람 잡는 분류 작업이다. 택배 기사들 거부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택배 기사들의 주 업무는요. 물건을 나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하루 일하는 시간의 절반을 거기에다 쏟아부었답니다. 이거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업을 들어간 거죠. 그러자 정부하고 업계는요. 10,000명을 투입해서 이거 지금 대책을 세우겠다. 지금 추석 명절 앞두고 이게 파업이 벌어지면 물건 배달에 차질이 빚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급합니다. 지금요. 이 내용도요.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깊은 해설을 해주실 네 분 패널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호 김영대 교수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최진경 변호사도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주원규 삼육대 경민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로 정리가 돼 있어요. 첫 번째 키워드 쪽 화면 보겠습니다. 궤변, 세치형. 이런 말을 아마
지인들 간이라도 아니면 전혀 모르는 분들끼리 이런 말이 오갔다면 이거는요 심각해집니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불효자는 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불효자는 뭐 웁니다. 뭐 이런 거는 들어봤는데 삽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산다는 거예요. 불효자가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런 기사 준비돼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동학개미 반발입니다. 지금 주식시장 동학개미 이른바 이 미국 시장과는 상관없이 우리 국내 개인 투자들이 열심히 주식시장에서 투자하는 모습이 있다 이런 내용인데 뭔가 어떤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도 준비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동생을 지켰다. 이른바 라면 화재로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는데 그 10살 형의 모습 당시 어땠는지 또 많은 언론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매일 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코로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기대하고는 좀 다르게 가는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 신규 확진자가 145명 다시 늘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바라고 계신 거는 100명 아래로 좀 두 자리로 떨어졌으면 하는 건데요. 뭐 떨어질 듯 잠깐 떨어졌다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아예 내려가질 않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늘어나는 모양새가 또 나타났습니다. 거리두기 완화가 성급했나. 2.5단계에서 2단계로 다시 내렸잖아요. 이게 또 성급한 거 아니었나. 뭐 이런 걱정을 또 자아내고 있습니다. 2단계 완화 섣부른 판단인가. 뭐 아직은 잘 모릅니다만 일단 좀 소망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나흘 만에 신규 확진자 다시 증가세. 당국은 최근 확진자 2.5단계 때 감염이다. 수도권발 재유행 아직 안정화 안 됐다. 뭐 이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세계 누적 3천만 명. 종식은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다. 코로나 종식 당분간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추석 연휴가 최대 위험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걱정도 내놨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추석 연휴와 관련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 때 지금 많은 어르신들이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이 내려오지 마라. 안 내려와도 된다. 그게 도와주는 거다.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연휴 기간 동안 여행을 갑니다. 많은 분들이. 귀성하지 말랬더니 여행. 제주 강원 추석 방역 초비상이다. 그러면은요. 고향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한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또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주 추석 연휴 동안 20만 명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된답니다. 지금 뭐 예약 다 끝났답니다. 공공시설 운영 중단 등 방역 3차 조치, 그리고 강원 동해안 유명 호텔 리조트도 이미 예약이 꽉 찼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고향에선 오지 말라고 해서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그 기간 동안 여행들을 많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요. 우리 방역 당국 여러 가지 설명과 좀 걱정을 내놨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추석 연휴가 되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고향 방문, 친지 방문이나 아니면은 소모임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거듭드리고 있고 또 여행 부분도 자제해 달라는 그런 요청 말씀을 거듭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역 감염이 어느 정도 있고 또 저희가 그 감염 경로를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는 감염원이 아직은 지역 사회에 좀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를 좀 더 조사하고 관리를 해야 좀 더 감소를 시킬 수 있을 걸로 봐서 역학조사와 검사 확대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실천들을 계속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걱정을 내놨죠. 이 고향 방문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행도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당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좀 상황이 좀 약간 답답하게 가고 있어요. 기대와는 좀 다른 모습이죠,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
각국의 정부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 각 국가들이 보인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은요. 크게 보면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 근데 그 3가지도요.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가운데 하나를 좀 선택한 겁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요. 일단 거리두기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더 심한 나라는 아예 봉쇄를 해버립니다.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백신 개발에 뛰어든 겁니다. 각 나라들은. 우리나라도 뛰어들었죠. 백신 그리고 더해서 치료제 개발에 뛰어든 겁니다. 약이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요. 집단 면역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아니면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60% 정도가 다 이미 뭔가 감염이 돼서 항체를 갖게 되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의학계의 어떤 뭐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집단 면역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스웨덴 같은 국가죠. 그런데 이 3가지 방법이 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리두기입니다. 뭐 봉쇄냐 해제냐. 그런데 이 봉쇄 또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 8주 지나면 효과가 떨어진다. 사람들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유럽 보셨죠? 사람들이 그냥 막 뛰쳐나갑니다. 아무리 말려도. 유럽 주요국 한계에 봉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 여기 또 좀 더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문가들 설명이에요. 거리두기 같은 제한 전력은 너무 장기화하면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 가면 그 효과가 떨어진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료계는 거리두기 효과를 최대 8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오래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추석 연휴 동안 여행을 선택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의 한계점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백신 개발입니다. 내년 개발 성공해도 면역 효과 50% 정도 예상. 이거 무슨 소리죠? 개발이 돼도 효과가 절반밖에 안 된다. 옆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개발 중인 백신 중 일부가 임상 단계에서 잇따라 부작용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연구하고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거 부작용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밑으로 갑니다.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의 백신의 효능은 50% 정도. 이거는요. 백신 맞아도 절반은 감염될 수 있다. 그럼 이거 뭡니까? 백신 효과가 그다지 믿을 만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한계입니다. 연구를 하고 있으나. 자, 그럼 세 번째 방안은 집단 면역입니다. 스웨덴 등에서 성과를 봤지만 초기 희생 감당 어렵다는 거죠. 지금 스웨덴 집단 면역을 정부 차원에서 선택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확진자가 수천 명대에서 지금 한 100명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집단 면역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이 아랫부분 밑줄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스웨덴이나 영국에서 초반에 상당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집단 면역은 그 과정에서 희생이 상당할 것이다. 이거 감내할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 전문가들 견해 중에는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집단 면역을 선택할 경우는요. 3만 명 정도의 사망자 각오해야 된답니다.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관학 교수님. 예. 3가지 방안 자세하게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뭘 해도 고민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극복 전망이 예. 상당히 밝지 않다. 뭐 이것이 지금 답답함을 이제 더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감염자,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명이고 예. 사망자는 거의 100만 명 육박합니다. 95만 명까지 와 있는 거죠. 일종의 이제 세계 전쟁을 치르는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에 예.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3가지 방식을 말씀하셨잖아요. 봉쇄, 그다음에 백신, 그리고 예. 이제 집단 면역 이런데 예. 우리가 이제 봉쇄를 해가지고 한 국가들이 그럼 성공적이냐? 그럼 사실 재확산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스페인이나 뭐 프랑스 같은 경우가 예.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봉쇄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예. 봉쇄됐으니까 우리는 괜찮다는 그런 어떤 정신적 해이가 사실 긴장감을 이제 또 낮추는 그런 예. 효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완전히 봉쇄 안 한 상황으로 예. 지금까지 왔잖아요. 예.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적으로 지금 예. 하고 있는 그런 그나마 부분이 가장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성공한 그렇죠. 나라로 꼽혀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부분에서는 좀 평가받을 만하고 예. 백신이 이제 나오면 사실 제일 좋지만 이것도 지금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제 이 백신의 예. 어떤 효과가 뭐 면역을 예. 키우는 것에 한 50%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집단 면역 같은 경우는 우리 이번에 항체 조사 발표한 게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웨덴에서 초기에 사망률이 뭐 굉장히 높다 이걸 떠나서 예. 우리 항체 조사한 거 너무 낮아서 이 방식을 택하게 되면 사실은 뭐 감당할 수 없는 최근에 조사가 나왔는데 뭐 얼마 안 나왔어요. 그렇죠. 또. 거의 없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걸로 지금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방안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대구에서 이 롤 모델을 찾아야 된다. 오.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거의 확진자가 안 나오거나 예. 한 명이거나 굉장히 낮은 숫자로 가는데 예. 제가 개강을 해서 이제 대구를 가면 예. 거의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잘 껴요. 마스크.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긴장감이 한번 크게 그런 예.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대구의 모델을 사실상 전국화하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마스크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마스크 얘기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진지하게 나왔거든요. 그것도 바로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입니다. 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This face mask is more guaranteed to protect me against COVID. I think we're probably looking at late second quarter, third quarter, 2021. And I think there's a lot of problems with masks. No, vaccine is much more effective. No, we're ready to go immediately as the vaccine is announced, and it could be announced in October. Could be. 자, 미국의 전문가죠. 이 감염병 전문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왠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좀 정치적인 것 같아서 일단 오늘 그 주제에서는 조금 옆으로 누겠습니다. 그 전문가 말씀한 게 있어요. 전문가 이 마스크 얘기. 마스크가 백신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이다. 지금은 마스크가 최선이다. 이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네. 결국 마스크가 답이다. 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아까 김광학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듯이 예. 대구의 사례에서도 마스크 사용이 일상화되었고 예. 무엇보다 마스크를 사용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태도의 문제가 또 작용이 됩니다. 그냥 턱스크를 한다든지 그냥 마스크를 뭔가 뭐 부주의하게 사용한다든지 식사 중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해서 식사 중에 대화를 계속한다든지 예. 그런 거면은 마스크를 쓰는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마스크라는 것 안에는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차피 사실은 예. 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한계입니다. 지금 봉쇄 효과에 대해서도 8주라고 해서도 그것도 사실 관대하게 잡은 거고 예. 어차피 내년 중후반까지 백신을 통해 면역의 우산이 씌워지지 않는다라면은 예.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만 언제까지 계속해서 추적 방역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만 유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맞습니다. 질문이 나와요. 예, 그건 언젠가는 사실은 터질 수밖에 없는 일이기 예. 때문에 그러면은 어차피 교류를 하게 되고 대면이 불가피하다라면은 이제 마스크를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방법이 주요한지 예. 그런 것에 대한 계속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지금까지 가장 문화적 저항감이 마스크에 대해서 많았던 건 전 미국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일조의 예. 면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스크가 정치가 됐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마저도 마스크가 백신보다 우월하다라는 얘기를 예. 확실하게 못 박았기 때문에 예. 이제는 마스크 사용에 대해서는 문화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요번에 한 집단 감염이 일었던 공간에서 예. 유일하게 한 명이 음성 반응을 얻었는데 예. 그것은 바로 KF94 마스크를 밀폐된 공간에서 그렇습니다. 내내 사용하고 있었고 식사 중에 대화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는 바로 그 마스크를 둘러싼 자신의 예. 태도와 개인 관리가 제일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는 어떻게 보면은요, 뭐 사람들하고 만날 수도 있지만 어울릴 수도 있지만 비대면을 어떻게 보면 실천한다 이런 의미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동근 평론가. 마스크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예. 것이고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건 이제는 기본이 됐다고 기본.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스페인 독감 예를 자꾸 들죠. 1918년부터 1919년까지 돌았던 스페인 독감이 1년 넘게 지속이 되다가 사라졌는데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약 한 6가지로 그 전문가들은 봅니다. 그런데 대개의 그 기류가 뭐냐면 보통의 어떤 전염병이 토착화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천연두 같은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바이러스 전염병이었는데 나중에는 토착화돼서 아예 소화질병으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화질병화된다는 건 전염병과 인간의 어떤 공생관계로 이제 귀착이 되는 건데 코로나19도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 한 1, 2년 정도 더 되다가 공생관계로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 2년 동안 마스크는 기본이고 근데 이제 초기에는 과잉 대응을 해야 되죠. 빨리 막아야 되죠. 막아서 확산을 막아야 되는데 아까 전문가들이 얘기했듯이 8주 이상은 안 되거든요. 그럼 지금은 초기 단계가 아니라 중장기, 완전 장기를 바라봐야 된다면 기사에서 아까 몇 가지가 인용이 됐지만 이제 지속 가능한 거리 두기가 무엇이냐는 거를 과학적으로 좀 더 나와야 된다. 오래 갈 수 있는 거리 두기. 그렇죠. 업종별로 사실은 그러니까 업종별로 달라야 된다. 즉 노래방 업주들이 지금 항의를 하고 있어요. 길거리에. 그런데 우리가 PC방과 왜 다르냐. 고위험군으로 12개 다 똑같은데 PC방은 되고 우리는 왜 안 되냐. 이런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하나의 예지만 이제 좀 더 과학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각각의 업종마다 어떻게 거리를 둘 것이냐에 대한 정교한 것을 차이를 좀 둬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세밀하게 해서 업주들을 설득하고 그런 거리두기를 하는 것을 더 이렇게 장려를 해서 고위험군에서 중위험군으로 뭐 중위험군에서 아예 없이 이런 어떤 신축적인 그런 거리두기에 대한 방안이 이제 나와야 된다. 아직까지는 그냥 단기적인 초기 단계의 그런 시각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코로나 확산 방지 방안. 그중에 백신은요, 아직 모릅니다. 불투명해요. 그리고 집단 면역, 이거는 초기에 너무 많은 희생이 있어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비현실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리 두기를 선택을 한 상황인데 그 거리 두기 오래 갈 것 같은데요. 마스크와 함께 오래 갈 것 같은데 가장 좀 치밀하게 지금은 좀 더 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은 올해 추석 연휴 때 이제 고향을 찾으시지 않을 분위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런 내용이 좀 있군요. 어머니, 이번 추석엔 못 내려가요. 그렇습니다. 어머니분들도 그래, 올해는 내려오지 마라. 그게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냥 또 넘어가기는 섭섭하니까. 불효자는 삽니다. 20만 원이 넘는 선물을. 그러니까 못 가잖아요. 대신에 선물을 좀 넉넉한 걸로 보내는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제품은요. 뭔지 아시겠죠? 한우 프리미엄 세트에 아주 전용 샘플처럼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고기가 일단 좋습니다. 색깔이 좋아 보여요. 그리고 옆에 보면 아마도 이거는 되게 굉장히 좋은 소금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양념 종류 같아요. 같이 핀 프리미엄 한우 세트랍니다. 자, 여기 보시죠. 코로나의 귀향길 포기하면서 한우 와인 등 고가 선물들이 꽤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20만 원 이상 선물 매출이 42%나 늘고 있다는 거죠. 못 가는 대신 좀 넉넉한 물건을 좀 보내드리겠다.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최경영 변호사, 이번 추석 연휴 때 고향에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저도 참 정말 힘든데요. 저는 사실 그 본가가 경북 그리고 또 처가가 전라도 광주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면은 한 1000km씩 운전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제가 이 슈퍼 점퍼자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특히 어르신들 코로나에 가장 민감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 또한 내려가지 못하는 불효자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에 못 내려간다고 다 알려드렸어요? 네, 일단 내려가지는 못할 것 같고 대신에 저 또한 그 불효자가 사야 될 것 같은데. 사셨어요? 아니 사실 거예요? 근데 참 매일 경제의 어떤 그 헤드라인이 너무나 절묘한 것 같습니다. 사실 불효자, 내려가지 못해서 불효자지만 오히려 코로나 시대의 효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내려가지 못하는 미안함에 선물도 사지만 사실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현금도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황금 비율을 어떻게 맞출까 아마 각각 집에서는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는 좀 뭐 20만 원, 100만 원, 저 밑에 뭐 어디 뭐 굉장히 100만 원 비싼 넘는 것도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서민들한테는 조금 동떨어진 예. 그런 부분이지만 정부도 최근에 보면은 김영란법 이런 부분을 있어서 농산물 이런 거에 대한 선물을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높였습니다, 지금. 그렇듯이 최근에 지금 농수산물 농어촌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고가물은 고가대로 하지만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주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나름대로의 일석이조 전략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불효자는 삽니다인데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네요. 효자는 보냅니다. 이렇게 또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이슈는 어제 국회에 있었던 모습. 추미애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또 질의를 하고 응답이 왔는데 뭐라 그럴까요? 뭐 폭발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또 설전이 벌어졌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이 어제 나온 발언으로 제목이 돼 있습니다. 억지 궤변에 무한 인내하고 있다. 근거 없는 세치요. 버럭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참 고맙다. 엄마가 당대표에서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 야당 의원들 고성 야유에 감사합니다 의원님 이렇게 비꼬기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 뭐 또 딸 의혹 제기하자 초선 의원이 뭐 이런 발언도 나왔답니다. 아유, 이거 보니까 이 글로만 봐도 이 험악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난 무한 인내 중 야당은 궤변 책임져라 버럭. 어제 이제 추미애 장관이 뭐 강하게 받아쳤다 이런 거죠. 아들 질문 계속 받자 세치효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서 세치효. 그리고 뭐 참 막 약간 감탄사인데 뭔가 기가 막히다라는 어떤 반응이 있을 때 나오는 감탄사. 초선이 할 소리냐. 그리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픈 아들 편안 카투사 가서 다행이라 생각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제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장관님이나 남편분께서 전화 안 하셨다는 말씀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책임이라는 용어는 그런 때 쓰는 거 아니죠.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부풀려온 억지와 궤변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저는 무한 인내로 참고 있는데요. 공정과 정의가 국민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공정은 근거 없는 세치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우리 장관님과 장관님 가족을 둘러싼 이런 논란, 지금 자녀분들이 다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이 마지막 질문을 그렇게 장식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저는 제 아들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잘 자라주고 엄마의 신분을 내색하지 않고 자기 길을 헤쳐나오고 있고, 그냥 아들에게 제가 공인이어서 또 당 대표여서 미안했고 지금도 미안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어제 많은 장면 중에서 일부만 저희가 준비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외에도 설전으로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제.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앞에 보셨던 기사고요. 추미애만 없다 끝났다.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을 며칠 동안 했는데 그냥 추미애 장관 관련돼서 얘기만 나왔다는 거예요. 나흘간 대정부 질문, 민생은 외면했다. 사실 확인보다 확증 편향 공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양당 주도권 싸움만 하다 결국은 그냥 끝났다.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은 민생과 관련해서 국민의 대표로서 정부에 질문을 하고 정부에 따지는 거잖아요.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질책하는 건데 다른 주제는 뭐 거의 없고 이 사안 갖고만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기사는 그렇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실에 전화한 거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전화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니까. 원래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매우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 추미애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벌써 며칠째입니까? 국민의힘은 시민단체가 아니고 제1야당 아닙니까?
이제는 여기서 좀 벗어나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자, 기사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좀 대비될 수 있는 기사를 소개해 드렸어요. 그리고 영상도 좀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 사안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은 왜 부인으로만 일관하고 있냐? 이렇게 따지는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관점은 아니 야당은 지금 대정부 질문기관에 공세로만 왜 일관하고 있는가? 이렇게 또 물어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자, 김관옥 교수님하고 이종구 평론가 두 분께 질문을 드렸어요. 두 가지 관점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좀 무게를 두시겠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선택을 좀 해달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김관옥 교수님. 대정부 질문이 나흘간 있는데 예. 사실 야당이 해야 될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이 코로나 시국이고 예. 굉장히 사실 민생이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뭐 중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라든가 근로자들 사실 직장을 잃고 뭐 이런 예. 것들을 챙겨야 되고 또 추경이 지금 준비되고 있잖아요. 그걸 추경을 면밀하게 또 심의하고 예. 또 결정하는 것도 의회의 하나의 어떤 의무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실종됐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아쉬운 거는 추미애 장관도 그저께만 해도 약간 로우키로 가는 것 같던데 어제 다시 또 목소리를 높이고 지금 사실 많은 국민들은 그런 어떤 논란 자체가 이런 시국에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예. 그러면 이제 좀 본인이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소명해야 될 건 빨리 소명하고 또 말도 좀 가려서 하고 그런데 이제 뭐 소설 쓰신 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어제 얘기 뭐 이런 세치혀까지 나왔습니다. 세치혀까지 지금 나온 예. 거예요. 이런 장면은 사실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야권의 어떤 문제점이 굉장히 크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추미애 예. 장관도 이런 상황에서는 예. 오히려 조금 더 겸허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도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어떻게 보면 난국이거든요. 이거를 예. 극복하는 데서 여야가 힘을 합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미애만 눈에 보이는 것은 예. 사실 굉장히 사실 불편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종구 평론가께서는 두 가지 관점 아까 제가 질문으로 섞어서 드렸는데 네네. 부인으로 일관한다. 공세로 일관한다. 두 가지 관점이 좀 충돌한 것 같아요. 네네. 어느 쪽에 무게를 두시겠어요? 당연히 부인으로 일관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이겁니다. 저는 교수님하고 출발점은 똑같아요. 지금 예. 이 9월 국회의 대정부 질문은 예. 가장 중요한 게 9월 정기국회는 저깁니다. 예산 국회가 돼야 되고 또 추경 이번에 추경이 됐죠. 여러 가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전반 그러니까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이 나올 동안 있었어야 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추미애 장관한테 집중으로 질문한 게 야당의 공세 때문이냐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추미애 장관과 이 정부의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즉 제가 여론조사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RN서치에서 추미애 장관을 사퇴해야 된다라는 게 55.7%인데 14에서 15일 동안 응답률 6.1%였고 표본오차 95%의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그 여론조사입니다. 예, 예. 55.1%고 계속해야 된다는 건 38%예요. 즉 가장 최근에 지금 여론조사입니다. 이 여론조사가 국민들한테 한 것. 야당 의원들한테 한 게 아니거든요. 즉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제는 좀 뭔가 이 정부가 너무 오만하고 독선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책임이 있는 것은 책임을 지우고 예. 이 문제를 일단락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도리어 더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나왔던 숱한 그런 의혹과 그동안 나왔던 숱한 그런 또 다른 증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추미애 장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엄마의 신분을 내색 안 하고 잘 지냈다. 그런데 보좌관이 추미애 보좌관이 예. 3번씩이나 전화 건 사실은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아는 형님이라서 뭐 이 전화를 했다고 한다면 예. 거기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야 돼요. 아는 형님이 전화했다고. 어떻게 기록돼 있죠? 추미애 보좌관이 전화했다고 지금 증언을 했습니다. 추미애 보좌관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예. 전화한 것이 어떻게 신분을 내색하지 않은 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불편함은 예. 이 정부가 추미애 장관만이 아니라 뭐 조국 장관 시절부터 너무나 지금 그냥 보호하려고만 하고 예. 감싸려고만 하고 자신들은 선하고 상대편은 무조건 악이다. 이런 구도로서 일관되기 때문에 예. 불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죠. 이제 끝났어요. 대정부 질문은. 근데 어제 추미애 장관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한 가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대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기사로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추미애 장관, 나도 그리고 남편도 국방부에 민원 안 넣었다. 이렇게 되면요. 지금 군에서 작성한 걸로 돼 있죠? 그 면담일지. 거기에는 부모가 연락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군 면담일지를 전면 부인한 셈이 됩니다. 다른 겁니다. 완전히 지금요. 그리고 어제 나온 발언 중에 처음에 요 사안이 시작될 때는 당직사병의 얘기부터 시작됐잖아요. 당직사병이 전화를 걸었는데 집이라 그랬고 그 위에 누가 찾아왔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됐는데 그 당직사병과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요 민원을 나도 남편도 넣지 않았다. 이 부분은 여기 보세요. 이 아랫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추 장관이 이번 해명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에 본인 주장이 맞다라면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아니라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군 면담일지 내용과 지금 진술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지금 상황은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면? 자, 그럼 이 장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우리 장관님과 부분께서 직접 민원을 넣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민원을 넣은 바가 없고요.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직 병사 A가 저의 아들과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고 군인들은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라고 속칭한다고 합니다. 그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해서 자, 최인현 변호사. 앞부분 군 면담일지에 나와 있는 내용 그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의 이제 발언 이게 좀 달라요. 이거 글쎄요. 향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님이 장관님이기 전에 전직 판사였지 않습니까? 이 사안을 재판에 빗댄다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직 판사의 도박적 변론이다. 이게 어떻습니까? 도박이라는 것이 잘 되면은 대박이고 안 되면은 쪽박인 겁니다. 저희가 어떤 혐의가 있을 때에 단순 부인 전략은 결국 나는 완전히 100% 무죄다라고 얘기할 때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간접적인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에 이런 단순 부인 전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추다르크라는 별명과 같이 그냥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 작년을 이맘때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이 지금 그 정가를 달궜는데 그때에 그 조국 전 장관이 그 SNS에 예전에 올린 글이 있었는데요. 박근혜 전 정부의 어떤 비리에 대해서 대응 방식을 비판했던 이른바 변명기법 4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그 조국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딱 잡아댄다. 두 번째가 증거가 나와도 별거 아니다. 세 번째가 너도 그랬지 않냐. 그렇게 했다가도 도저히 안 되면은 마지막 단계가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그 조국 전 장관이 SNS에 올린 게 있는데요. 지금 말한 것처럼 일단 단순 부인은 딱 잡아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증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검찰이 가서 그 국방부에 있는 메인 서버에 파일을 봤더니만 웬 여성의 녹취 파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야당 쪽에서 그런 제보를 받았다고 그렇죠. 얘기를 그러면서 했어요, 지금. 그게 아직까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목소리는 여성인데 남성이 아버지 이름을 대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학적 증거, 그것도 벌써 이제 2, 3년 전에 있던 증거가 뒤집힐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금 그 언론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사실이라고 만약에 그와 같은 전화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혀질 경우에는 추미애 전 장관에게 치명적인 그 어떤 내상을 입힐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뭔가 두 가지가 지금 같이 갈 수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병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추미애 전 장관, 현 장관으로서는 최대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무고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밝혀달라라는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된 영문이죠, 이게? 지금 당사자로 지목된 분들은 뭐 그런 거 없었다, 하지 않았다. 근데 그 문서의 기록에는 뭐가 왔다, 있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요. 이것도 검찰에서 아마 명확하게 좀 뭐 들여다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자, 주홍 교수님. 추미애 장관이 어제 발언 중에 이제 당직 사병을 이웃집 아저씨 이렇게 거론을 좀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모든 발언들에 좀 부적절함이 있었지만 어제 추미애 장관 발언 중에 가장 선을 넘은 발언이 바로 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집 아저씨 발언이. 왜냐하면 이 당직 사병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제 추미애 장관을 엄호하려는 그 여당의 의원들이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게 됐습니다. 뭐 당독범이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뭔가 지금 공익 제보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민간인 국민에게 지금 그런 어떤 단독범인이 뭐 의심이 저희가 의심된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사실 국민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새치현아 초선과 같은 그것도 부적절하지만 그런 표현들은 사실 정쟁의 상황에서의 자기 방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국민의 한 사람, 더욱이 이제 20대 남자들에게 가장 공정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군인의 신분이었던 분의 지금 위치를 이웃집 아저씨라고 얘기한 것은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은 검찰개혁의 의지가 있으신지를 의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검찰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민생과는 조금 동떨어진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검찰개혁에 대한 민심의 명분을 얻으려면은 민심의 영립만큼은 건들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추미애 장관께서 뭔가 자신의 억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다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발언과 하셔야 될 발언이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웃집 아저씨 발언은 저는 추미애 장관이 선을 넘은 발언이 명백하다고 보입니다. 얘기가 어제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도 참 많이 등장했고요. 그래서 오늘 뭐 언론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다루고 있고 지적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야당의 공세가 좀 너무 오래가고 지나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지적하는 또 언론도 있고 그럽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역시 뭐 관련이 좀 돼 있다고 할 수 있죠.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뭐 의혹 제기와 논란, 공세 뭐 이런 과중에 여당 내에서도 좀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반응 또는 움직임, 그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죠. 제목이 간단하게 되어 있죠. 소신 발언죄,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관련 박용진 의원은 그동안 여당 내에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좀 그래도 쓴소리를 좀 했죠. 본인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과거 지금 국회 말고 이전 국회 때 조금밖에 네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성하고 이름을 따서 조금밖에 네 분이 땄는데 그중에 한 분이었어요. 자, 방송 인터뷰에서 교육 그리고 병역은 국민의 영린이다. 의혹 자체를 죄송하게 생각.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뒤에 민주당원 게시판 그리고 박 의원의 페이스북에 당원, 지지자들이 거친 비난을 막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실 개인 전화도 항의가 빗발치다고 합니다. 문자, 전화. 이런 경우에 문자가 오면요. 핸드폰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문자가 오면 그냥 다 배터리가 다 나가버립니다. 그냥.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당 비판 목소리 설 자리가 좁아졌다. 이렇게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당 조금박. 아까 조금박 했는데 이제 한 명은 최근에 이제 목소리가 아니었으니까 빠졌어요. 여기 보면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소신 발언의 극렬 지지층. 나대지 말라. 뭐 이런 반응이 있었답니다. 나대지 말아라.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 자성 목소리 내자 극렬 친문 지지자로 보입니다. 내부 총질하는 거냐 이런 댓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다수 의원들은 눈치 보기 속 침묵하고 있다. 또 이렇게 지적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박용진 의원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과 병역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국민의 영린이다. 그래서 되게 예민하게 다뤄져야 되고 낮은 자세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게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온 휴가에 아주 관심이 많았던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이런 의혹 자체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군대 다녀온 평범한 청년들에게도 그들이 갖는 허탈함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른바 친문 지지자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저렇게 항의 댓글을 올리거나 문자나 전화를 하시는 그 분들, 당원 게시판 글을 올리는 분들 굉장히 강성 친문 지지자 보통 이렇게 언론에서 표현하는데
이분들 왜 이런 모습인 걸까요? 주홍규 교수님. 네. 저는 팬덤 관리 지도부의 몫이라고 지금 봤는데요. 사실 소실 발언하는 분들이 너무 적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180석에 육박하는 거대 여당에서 이거 소신 발언도 솔직히 아니에요. 요번에 사실 박용진 의원께서 하신 사과는 오히려 추미애 장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오히려 이게 진정한 엄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후 열을 막론하고 국민에게 이 공정성에 대한 그리고 병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한다. 그럼 이런 의원들이 많이 드러나서 발언을 해주고 그런 채널들이 많이 마련이 돼야지 좋은데 물론 여기 안에서 이제 진성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강성 지지층의 반발은 게시판을 분명히 도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지도부는 그런 마음이 당에 대한 충정이다라는 어떤 그런 워딩을 계속 사인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의 소통 채널이 계속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시판에 그런 글들이 도배가 되고 있음에도 지도부는 이 의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별 얘기를 있습니다. 안 하죠. 그냥. 별 얘기가 안 하고 있고 계속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면 아무리 소신 발언을 하는 분들이다 하더라도 이런 내부 총질한다 이런 말들을 계속 듣게 되시면은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떤 의원들만 남게 될 것인지 그거는 상당히 저는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인현 변호사, 이분들은 왜 이런 거친 반응을 보일까? 왜 그럽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은 현재 정권의 그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추미애 지금 현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공방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작년 이맘때 같은 경우에도 조국 전 장관이 취임할 것인지 그리고 취임한 이후에 계속 계속 직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정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조국 장관이 낙마를 함으로써 그 무렵에 어떻게 보면은 떨어지는 것을 이제 다시 회복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계속 지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야당의 공세에 굴복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정권이 이제 4년차, 5년차를 가면서 레임덕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친문 지지층의 어떤 절박한 감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소탐 대심할 수가 있다. 아까 지금 이종근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미애 장관을 둘러싼 어떤 논란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어떤 그 지지층을 결집하는 하나의 역할도 하지만 오히려 중도층의 어떤 그 지지율을 갉아먹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조건 강성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건강한 조직이라는 것은 다양한 스펙트럼 물론 주류는 있습니다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다른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결국 모든 것이 사람들이 한쪽으로만 보고 있다라고 했다가 사안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그때는 어떡하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이 친문 적극 지지층들도 지금은 조금 더 냉정을 찾아야 될 때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학 교수님, 이분들은 글쎄요 이걸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숫자상으로 한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제가 좀 그걸 봤더니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와 대립 상황에 있을 때 이재명 지사 사퇴시키는 파면하는 부분에서 청원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청원 인원이 11만 명 정도. 11만 명?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추측을 하면 간접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겠네요. 어느 정도 한 뭐 10만에서 20만 정도라고 우리가 추정이 되겠죠. 근데 어떤 형태로든 정당의 가장 정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정당 민주주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친문의 어떤 세력들이 그 당을 주도하고 있으면 인정한다고 해도 모든 부분을 이렇게 독점하거나 이슈를 선점하고 그것과 관련이 다른 입장에 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이거는 뭐 사실 정당의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데서 티파티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어떤 집단이 실질적으로 당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당의 다양성이라든가 이것들이 살아있지 않으면 정당 발전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원론적인 사과를 한 거거든요. 당연히 이제 이런. 근데 그걸 내부 총질한다고 지금 강하게 비판하고 그러니까 있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 비합리적인 어떤 비판이 오면 중도층이라든가 보통의 국민들은 그것을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공감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선거
과정 속에서 여긴 너무 지나치게 뭐 이렇게 진영 논리에 의해서 사실 당이 움직인다. 뭐 이런 판단을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각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정권이 마무리가 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한 불안감도 있고 정권 재창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뭐 밀리면 죽는다 뭐 그런 논리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크게 본다면 중도층으로 좀 더 다가가고 부동층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렇게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당을 지배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근 평론가, 최근 여론조사 뭐 지난주도 그렇고 올해도 나오는 거 보면은 20대층은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좀 많이 줄고 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에 처하신 자영업자분들도 좀 지지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은 이른바 친문 지지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계층인가요? 그러면은 거기는 뭐 연령이나 어떤 특성이 좀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아마도 한 30, 40대 정도. 연령으로 보면. 연령 정도.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투표했는 연령층에 가장 도드라지게 두터운 층이 30, 40대였거든요. 그러면 거의 30, 40대라고 할 수가 있겠고 저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만 명 내외일 것이다라는 기준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우리가 이제 그 당원, 온라인 당원을 늘렸어요. 그때 막 이 친문 쪽에서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당을 접수하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10만 명이 그때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야 10만 명 정도 새로운 당원들 내외가 아닐까 싶고요.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10만 명이 모두 다 이렇게 그 뭐 댓글로 공격을 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야코프 닐슨이라는 인터넷 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1대 9대 90의 법칙. 즉 인터넷에서 무엇인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세력을 보면 한 명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한 명이 컨텐츠를 만들고 9명이 그것을 퍼나르고 나머지 90명은 지켜만 본다. 눈팅이다. 이런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10만 명이 있다고 쳤을 때도 약 한 9천 명 정도가 열심히 그렇게 퍼나르고 댓글을 공격하는 게 아니냐. 근데 그게 우리는 10만 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두 분이 숫자 추정을 해줬어요. 한 10만 명 좀 넘는 정도 아닌가. 그리고 그중을 좀 더 추려보면 한 9천여 명, 10,000명 정도가 정말 굉장히 강성 어떤 지지층이 아닌가. 뭐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그 숫자를 추정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설명을 좀 논리적으로 좀 추정을 해 주셨어요. 자, 다음 이슈는 어제도 좀 전해드렸는데 안타까운 형제 이야기죠. 오늘도 여러 가지 뭐 후속 기사랄까요? 조금 더 깊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살 형은 불길에도 동생을 지켰다. 코로나 시대 엄마와 사회는 방치를 했지만 10살 형은 불길이 다가오는 그 속에 동생을 지켰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요. 10살 형, 8살 동생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어요. 중상입니다. 그런데 동생은 1도 화상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반면에 형은요. 3.5도, 4도 가까운 화상을 그럼 굉장히 중상을 입은 겁니다. 근데 왜 차이가 있었냐. 그런 거를 또 파악을 해본 거죠. 여기 있습니다. 엄마는 집을 비우고 아랫부분입니다. 학교는 못 가고 라면을 끓이다 불이 났다. 주변에서 수차례 학대 신고했지만 결국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겁니다. 자, 소방관 여기 설명을 좀 제목에 다루고 있는데 형이 책상 밑에 동생을 위해 이불 방어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길이 다가오니까 동생을 감싸고 이불로 다시 감싸서 보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큰 화상을 입고 동생은 상대적으로 덜한 화상을 입었다. 이겁니다, 지금. 동생을 지켰다는 거예요. 다음 기사 더 보겠습니다. 인천 형제 2년간 3번 방임 신고해도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방임. 그럼 뭔가 했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뭔가를. 엄마 없는 사이 이제 불이 난 거죠, 지금. 전신화상, 연기흡입 등 위중한 상태다. 엄마로부터 애들을 격리시켜달라. 아동보호기간 5월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3개월 후 상담 위탁 결정. 그러니까 좀 소극적이었던 거죠. 한부모 40만 가구 위험에 노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여기만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와 관련된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부름 할 때는 어디 나눠오지도 않았어요, 별로. 엄마가 심부름 시켰구나.
불쌍해. 아유. 주원 교수님, 네. 뭐 평소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분명히 우리가 뭔가를 놓쳤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서요.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파악 못하면 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이요. 예, 뭘 맞습니다. 놓친 겁니까 지금? 한부모가 지금 40만 가구가 위험에 노출됐다라는 게 제일 정확한 저는 워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그 부모의 방치 속에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 사항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 사실 사회적 감수성은 높아졌는데 예. 제도적 감수성이 거기에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저기 단면적 현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예. 없습니다. 2년 동안 사실 이웃 주민들이나 이웃들은 이 형제가 방치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실은 자주 신고를 하고 이웃들은 그 계속 관심을 형제들을 보였습니다. 본 거죠. 어떻게 맞습니다. 있는지를 좀 대략이라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형제들의 모습을 지켜봤던 이웃은 방임이 곧 학대라는 등식을 딱 성립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 폭력만이 학대가 아니라요. 예. 아이를 그대로 돌보지 않는 게 진짜 학대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계속되는 신고가 있었고 이거를 보건복지부와 그리고 아동상담센터에서 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유심히 보고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감수성은 곧 사회가 부모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제도적 감수성, 법적인 부분에서는 예. 그래도 부모가 어머니가 강한 의지를 보였고 돌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담과 위탁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라고 판단한 거. 그럼 뭔가 지금 마찰을 빚은 거네요. 같이 가지 그렇습니다. 못하고요. 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와 지금 사법부 사이에서의 사실은 어떤 조율이 필요했고 이런 경우라면은 사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공고가 우선시 됐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격리 명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부모가 어머니가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예. 돌봄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근데 그 어머니가 강한 의지를 보인 것도 사실은 부정적인 게 지금 이 형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 A군이 예. 사실은 ADHD 그러니까 과잉 결핍 증후군 장애를 앓고 있거든요. 약간 보살핌이 더 필요했다는 네, 거네요. 더 보살핌이 있어서 돌봄의식이 필요한데 어머니라는 분은 지금 그것을 돌보면 필요 없다. 내가 돌보겠다. 근데 그런 의지를 오히려 사법부에서는 그 자녀를 더 돌보겠다는 의지로 잘못 저는 오판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법부도 그 고민이 이해가 된 게 예. 사실은 격리를 해서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청구했을 때 예. 아이를 부모로부터 격리하면 사회나 기관이 충분한 어떤 피해 아동에 대해서 보호나 돌봄이 필요한데 사실은 시설적으로나 문화적 여건적으로 지금 그게 많이 마련돼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코로나 시대에는 그 예. 돌봄의 공백이 더 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감수성 많이 높아졌다. 방임도 학대라는 것에 대한 예. 인식과 공감대는 있다. 하지만 제도적 감수성이 여기에 못 미치고 있다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일 때마다 전 언론에서 알려드리는데 사실은 좀 더 알아봐야 될 대목들이 많이 있고요. 꼼꼼히 좀 더 사실을 확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매일경제는요. 최소한의 내용, 일단 알려지고 있는 내용 언론 통해서 좀 전해드리고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시죠. 요즘에 많은 분들이 만나시면은요, 주식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얼마 전까지는 부동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 또 주식 얘기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그 주제를 좀 잡았는데 이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개인 투자자분들 참 많이 주식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동학개미 뭐 이런 표현이 등장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냐면 최근에는요 6개월이면 언제냐면요 코로나가 확산이 본격화된 3월 중순부터 그 당시에 주가가 엄청나게 내려갔거든요. 그 이후 지금까지 6개월 정도 동안 과연 주식을 산 성적표는 과연 무엇일까? 이걸 좀 매겨본 겁니다. 보시죠. 동학개미 개인 투자가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78% 수익률입니다. 엄청나죠 이것도. 그런데 외국인은 234%랍니다. 이거 왠지 좀 뭐가 살짝 억울하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이걸 보니까. 코스피 3월에 저점을 찍었지만 개인이 상승을 이끌어 2,400, 회복 이상으로 갔어요, 지금요. 그런데 이거 외국인은 수익을 더 냈다는 거예요. 그럼 보시죠. 여기 보시면 도대체 무엇을 샀길래 그런가?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이런 종목 같은 거 지금 다 지나간 겁니다, 이거는요. 개인이 한 77% 수익률, 기관 투자는 조금 낮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기관 82% 정도 되죠. 외국인은 200% 넘었는데
개인들이요 많이 산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좀 비춰주실까요? 그 중에 하나가 LG화학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 LG화학 갖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LG화학이 회사 내에서 어떤 사업 부분을 분할을 해요. 그러니까 밖으로 떼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생기는 회사가 되는데 그 회사가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12월에 출범하는데 증권가는 긍정적인데 개미 투자자는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요. 다음 기사 더 보겠습니다. 뿔난 개미, 지분가치 희석된다. 기관 외국인은 되레 이거 좋은 건데요. 사자. 뭐 이런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답니다. 시장 반응이 좀 다른 건데. 자, 이거 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최준영 변호사 이 분야를 좀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예. 왜 화가 나느냐? 예. 이게 그 인적 분할, 지금 하는 것이 인적 분할이 아니고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데요. 예. 물적 분할은 우리가 그 상법으로 얘기를 해서 이른바 수직적인 그 자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내가 가진 똘똘한 한 채를 우리 아들을 하나 낳은 다음에 제일 중요한 강남에 있는 좋은 아파트 딱 한 채 있는데 그거를 아들한테 물려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는 LG 그 화학을 가지고 있던 주주는 어떻게 되죠? 예. 가만히 앉아가지고 제일 중요한 자산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 부분, 새로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사실은 배터리. 그렇죠. 굉장히 각광받는 그 사업 부분인 거죠. 전 세계 넘버원이 될 수 있는 그 가장 핵심적인 자산을 떼가지고 다른 회사에 다른 회사로 줘버리니까 만들어버리는 거네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의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예. 내가 가진 가장 핵심적인 자산을 다른 데 넘겨버리는데 화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내 자산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그러면 굉장히 열받는 것이죠. LG화학을 지금 갖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새로 생기는 그 회사의 지분이 없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 그 새로 생기는 지분이 없어지는 것이죠. 예. 자회사가 그 수직 분열을 해서 물적 분열을 하면은 그 회사의 소유권은 그 LG 화학이 갖는 것이지. 기업이 갖게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만 좋은 것이지 우리 개미는 지분이 희석되는 것이 직접 지분을 갖고 그렇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기관하고 외국인은 왜 좋아해요?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가면은 낳는 옥동자가 새로 잘 사업을 해서 이게 그 대박을 나면은 결국 그 가치가 모 회사인 LG 화학의 배도 불려준다. 이런 얘기가 되긴 합니다만. 결국은 LG화학,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서 나머지 LG화학이 모회사, 새로 생기는 그 회사가 자회사. 그러니까 어차피 자회사를 모회사가 다 갖고 있으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치가 그대로 배당이 받는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 손실을 입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뿔난 개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청원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물적 분할로 자회사를 할 것이 아니고 인적 분할, 그러니까 수평적 분할을 해서 결국 수평적 분할을 하면 뭐냐면은 LG 화학의 주주가 그대로 새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주가 그대로 되기 때문에 내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새로 것이죠. 생기는 회사의 지분도 가질 수가 있는 분할인 그렇죠. 거예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인적 분할하는 것은 변론으로 물적 분할해서 내 주머니에 있는 제일 똘똘한 한 채 떼가는 것은 막아달라 이렇게 하는데 단기간에서 봐서는 그 말씀이 맞지만 장기간으로서는 과연 누가 맞을지에 대해서는 서로 지금 개미와 이 기관 사이에 의견이 지금 상당히 대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종근 평론가 그만큼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에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걸 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런 사안이 또 불거진 거 보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는 동학개미라는 분들의 어떤 성향을 보면 미래 성장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즉 LG화학에 그만큼 투자를 했던 게 이유가 다른 부분보다도 말씀하셨듯이 그 배터리 2차 배터리 그 부분이에요. 이번에 분할이 되는 그 부분. 그렇죠. 지금 그 개인 투자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방탄소년단 때문에 이번에 그 빅 히트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샀는데 방탄소년단을
떨어져 나가서 BTS라는 그렇게 회사를 비유를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거나 하진 않거든요.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 뭐 삼성 SDI라든지 또 현대중공업이 다 물적 분할을 하고 뭐 했지만 그중에서도 성공한 사례도 많고 물론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시세 차익을 못 누리는 그런 그 한계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그만큼 지금 개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이 기사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개미 투자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와 기관 외국인 투자가 보는 관점이 완전 다르군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그 떨어져 나가는 그 새로 생기는 회사의 지분을 갖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나머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수익을 창출해서 지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또 기관과 외국인이 또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관점의 차이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내용인데요. 나라박 소식입니다. 일본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분 고노 방위상도 하거든요. 요번에 이 스가 총리 체제에서 행정개혁, 규제개혁 담당 장관, 우리 뭐 담당 상임대군 장관이죠. 규제개혁 장관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그 스가 장관이 맡았던 관방장관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근데 안 시켜줬나 봐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배경은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제 상황인데 어제 새벽입니다. 신임 강요 기자회견 왜 새벽 1시까지 하나? 또 버럭한 고노 장관. 정치계 관행 직설적 비판. 김용학 교수님,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 왜 버럭을 했어요, 또 여기? 이게 원래 이제 새로운 내각이 구성이 되면 11시부터 총리 관저에서 이 전체 내각의 장관들이 인사를 해요. 밤 11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밤에 합니까? 그게 이제 관례죠. 그래서 1시 45분에 끝납니다. 새벽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인데. 그럼 장관들이 다 나와서 자기 발언을 다 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나와서 하는데. 왜 그러죠? 본인이 SNS에 지금 6번째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14번째다. 그러면서 불만을 토로한 거예요. 14번째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걸 불만. 이제 그것도 싫다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고노다로 이제 지금은 방위상이 아니라 뭐 행정개혁상으로 규제개혁상인데 이분이 원래가 이제 인내심이 좀 부족하고 사실 버럭 고노다 뭐 이런 별명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근데 정치적으로 강하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도 고노다로 담화했던 이런 굉장히 유명한 이제 이 재상 중에 하나였던 분인데 그러니까 많은 걸 갖췄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굉장히 이렇게 비합리적인 행동들을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저는 스가 지금 현 총리가 카리스마가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지금 뭐 같은 행태들을 아베 때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베 때는 이렇게 버럭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베의 카리스마에 눌려 있다가 스가가 등장을 그때도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스가의 어떤 그 카리스마 부족이 또 하나의 원인일 수 있겠다. 굉장히 묘하네요, 지금 상황이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요, 또 이런 설명도 있어요. 이게 아니 이 오밤중에 이 회견을 그리고 모든 장관이 차례로 아니 각자 하면 되지 이거 왜 그러냐고 지적을 하는데 그러면서 요번에 이 고노 장관이 규제개혁이잖아요. 규제개혁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부터 집어쳐야 된다. 그만둬야 된다. 뭐 이런 그래서 여기 보면 일본 내지인들을 환영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거는 버럭할 만하다. 문제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본 정부 내에서 이거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검토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답니다. 굉장히 뭔가 권력관계 서로 그리고 일본의 약간 좀 시대착오적인 어떤 제도일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이런 것까지 겹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주목을 끌은 내용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달고 짠 단짠이나 입에서 불이 날 듯 매운맛이 유행이 된 지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코로나 이후 이 맵 단짠을 찾으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우울감에 좀 더 자극적인 맛을 찾는 건데요. 그래도요. 맵 단짠 이거 너무 찾으시면 건강에는 별로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